안녕하세요. 책사람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날씨가 정말 많이 선선해졌어요. 엊그제 처서였는데 하루가 다르게 날이 선선해져서 이제 창문을 열고 자면 춥더라고요. 오늘은 20살까지만 살고 싶어요. 세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책은 가수 김창완이 89년도인가 진행했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불치병을 가진 한 소녀가 엽서를 보내왔던 이야기예요. 근데 실제로 그 소녀가 보내왔던 엽서를 나중에 김창완이 책으로 묶어서 냈다고 해요. 그리고 그 후에 다시 영화화가 되고 또 이 책도 또 다시 나오게 된 거죠. 그럼 짧은 생을 아름답게 살다간 17 소녀의 슬픈 사랑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아저씨, 그래도 내가 날 미워하진 말아야겠죠? 일기를 덮고 초이는 잠이 들었다. 더 이상 버틸 기운이 없었다. 초이에게 잠은 공포의 대상이지만 더러 새로운 위안이 되기도 했다. 이렇게 잠자듯 깨어나지 않았으면 초이의 또 다른 바램이었다. 10월을 보내는 마지막 날, 초이는 병원 창밖을 내다보았다. 날씨가 추워지고 날씨 때문인지 자꾸 우울해졌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로 시작되어 이룰 수 없는 꿈은 슬퍼요. 나를 울려요로 끝나는 노래가 생각나 흥얼거렸다. 꿈마저 꿀 수 없는 상태는 더욱 슬프다는 걸, 눈물조차 맘대로 흘릴 수 없다는 것이 더욱 삭막하다는 것을 사람들은 모를 거라 생각하며 초이는 멍청이 서 있다. 한 달 중 병원에 들어와서 반의 시간을 집에서 남은 반을 보내고 나면 금방 가버렸다. 벌써 병원에 들어온 지 열흘째가 되었다. 닷새만 있으면 다시 집에 가게 된다. 초이는 요즘 들어 부쩍 병원 생활이 지루하게 느껴졌다. 낫는다는 보장만 있다면 한 번쯤 병원에 입원해 보는 것도 좋은 경험일 것이다. 늘상 보던 얼굴들에 대한 그리움과 일상에 대한 애착이 더 진하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그러나 거의 완치가 불가능한 병을 앓고 있는 이들에게 병원이란 창살 없는 감옥이었다. 퇴원하는 것도 잠시, 다시 들어와야 하는 곳이며 영원히 병원에서 벗어나는 길은 죽음을 의미함이나 다름없었다. 조금 전 초이의 병실엔 손님이 다녀갔다. 엄마의 친구인데 대치동 아줌마라 불리는 분이다. 초이의 병문안을 오는 어른들이 대부분 그랬던 것처럼 대치동 아줌마도 마음의 표시라며 조그만 봉투를 두고 갔다. 초이는 그 봉투 속에 돈이 들어있음을 보지 않아도 알았다. 밑도 끝도 없이 들어가는 병원비에 대해 주변 사람 모두 남의 일이 아닌 듯 걱정들을 해냈기 때문이다. 물론 초이가 듣는 데서야 그런 내색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서 나아야지라고 말하는 그들의 눈은 나을 수도 없는 것에 매달려 있는 부모가 불쌍하다고 말하는 듯했다. 대치동 아줌마가 왔을 때 초이는 낮잠을 자고 있었다. 주사를 맞거나 수혈을 받고 난 후엔 언제나 정신이 몽롱해 비몽사몽간에 잠에 빠져들게 되었다. 오늘도 오전에 수혈을 받고 자꾸 나른해져서 낮잠을 잤는데 잠결에 두런두런 말소리가 들렸다. 하긴 초이가 제일 불쌍하지 누가 그걸 모르니. 그렇다고 초이에게 있는 돈 없는 돈 다 퍼붓고 집까지 날려야 하겠니? 낳는다는 보장이 90% 이상이라면 어느 부모가 안 그러겠니? 보장이 없잖아. 남들은 이 병을 피 말리고 돈 말리는 병이래더라. 그러면 어쩌겠니? 너 같으면 자식 죽는 거 보고 있겠어? 만에 하나 초이가 어떻게 된다 해도
우리야 살아있는 사람 굶어 죽겠니? 애들도 다 컸고 우리 두 내외 퇴직금도 있고. 그래 최선을 다했었다는 게 나중에 이완이 되겠지 얘. 근데 삼성 둘째 아들은 돈이 없어 죽었겠니? 미국 가서도 어쩔 수 없었잖아. 그러니 아무리 우리가 걱정해도 저것만 불쌍하지. 초이가 아픈 것만큼 우리가 그 아픔을 알겠냐고. 엄마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대치동 아줌마는 워낙 괄괄한 성격이 조심을 해도 남보다 훨씬 큰 목소리여서 눈을 감은 초이 귀에 또렷이 들렸다. 초이는 어떻게든 다시 잠이 들려고 애를 썼다. 몸을 움직이면 깬 것을 알까 봐서 꼼짝을 할 수 없었다. 차라리 귀를 막고 싶었다. 그러다가 신음소리처럼 잠꼬대처럼 엄마를 불렀다. 엄마, 물, 엄마.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다는 것이 초이에겐 가장 큰 고통이었기 때문이다. 초이 엄마는 화들짝 놀라며 초이에게 다가왔다. 초이는 다시 잠에 빠진 신용을 했다. 초이야, 물 줄까? 초이야? 엄마의 다가치는 소리에 대치동 아줌마가 엄마를 불러앉혔다. 예, 잠결에 한 소리 같다. 이리 와. 나가자. 휴게실에 가서 커피도 마실 겸. 초이가 잠결에 들을까봐 조마조마하다. 대치동 아줌마를 따라 엄마도 나갔다. 그제서야 초이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만일 두 사람이 나가지 않았다면 초이는 질식할 것 같았다. 엄마는 나간 지 1시간이 지나서야 돌아왔다. 일어났구나. 엄마 찾았지? 창을 내다보던 초이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웃었다. 아니야. 누가 오셨었어? 대치동 아줌마가 왔었어. 이거 너 주라고 하더라. 엄마가 내민 건 노란 장미 한 송이였다. 초이는 노란색을 유난히 좋아해서 어릴 적부터 노란 프리지아, 노란 개나리, 노란 장미를 참 좋아했는데 용케 엄마가 노란 장미를 건네셨다. 어디서 사셨는데 참 예쁘다. 택시 타려고 기다렸다가 줄이 너무 길다고 밖에서 좌석버스 타셨거든. 병원 앞 꽃집에서 샀어. 링게르 병에다 꽂아 놓을까? 아니야, 엄마. 벽에다 테이프로 붙여둘래. 마른 다음에도 오래오래 볼 수 있도록. 그래, 그럼 간호사 언니한테 테이프 얻어올게. 서둘러 나가는 엄마를 부르며 초이는 왈칵 눈물이 쏟아졌다. 엄마, 왜 그래, 초이야? 왜? 아파? 무슨 일이야? 초이는 엄마의 품에 안겨 흐느껴 울었다. 아니야, 그냥 엄마 고생 많아서. 엄마 힘들지? 나 이렇게 엄마 고생만 시켜서 갚아야 할 텐데 갚을 수 있을까? 엄마는 초이의 등을 툭툭 두드렸다. 그런 말 다시 하지 마. 무슨 고생이야. 너 엄마 아프면 이렇게 안 해줄 거야? 그리고 안 갚기만 해봐. 나중에 다 갚을 때까지 엄마가 오래 살 테니 걱정 마. 그만 됐어. 자리를 피하느라 나가는 엄마의 얼굴을 보지 않았지만 엄마의 눈에도 이슬이 맺혔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어쩌녁엔 아빠가 초이를 울리더니 오늘 낮엔 엄마 때문에 또 울었다. 토요일이 아니라 교대할 시간도 아닌데 아빤 늦은 저녁에 술이 거나하게 취해 병실로 들어오셨다. 아빠는 아무 말 없이 의자에 앉아 손으로 무릎만 쓰다듬었다. 아빠는 취하면 꼭 무릎을 쓰다듬고 더 취하면 그냥 옆으로 쓰러져 잠이 들었다. 그런데 어젠 더욱 기운이 없어 보였다. 아빠의 어깨는 축 처졌고 술 때문에 벌겋게 충혈된 눈동자는 마치 운사람 같았다. 어쩌면 술을 마시면서 아빠는 울었을지도 모른다. 초이 주려고 샀지. 뒤늦게 주머니에서 꺼내놓은 붕어빵은 눅눅해져서 엉켜붙어 있었다. 초이야, 이것 좀 먹어봐. 한 개 먹는 것만 보고 아빤 집에 갈게. 왜 한 개 먹는 것만 봐요? 더 오래 계시지. 이거 다 먹을 건데. 초이는 눈을 흘기며 붕어빵 한 개를 집었으나 입에 한 입 물려는 순간 어쩔 수 없이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아빠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계속 혼자 중얼거렸다. 미안하다, 초이야. 미안하다, 초이야. 못난 아빠가 널 호강도 못 시키고. 그 말만 자꾸 되풀이하다가 불쑥 일어나 집으로 가셨다. 초이는 버스에서 내려 홀로 긴 골목을 걸어가실 아빠의 뒷모습을 생각하니 가슴이 터질 듯 아팠다. 점점 초췌해지신 아빠에게 힘이 되기 위해서라도 초이는 다시 건강해지고 싶었다. 아빠를 위해서라도 다시 일어나야 한다. 다시 살아야 한다. 복받쳐 오는 눈물을 참을 수 있었던 건 바로 그런 의지 때문이었다. 엄마는 스카치 테이프를 얻어다 초이의 침대 머리맡벽에 노란 장미를 거꾸로 매달았다. 그날 밤 다시 일기를 썼고 밤의 데이트에도 편지를 썼다. 머리맡을 지키는 장미 덕분이었다. 아저씨, 오랜만이에요. 생각나세요? 민초이. 그동안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있었어요. 잠에서 깰 때마다 하얀 벽, 하얀 침대, 하얀 옷의 사람들 때문에 하얀색들 사이에 갇혀있는 죄수가 된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아저씨 목소리를 듣게 된 지도 오래됐고 목소리가 어땠는지 가물가물할 정도예요. 라디오는 가져왔어요. 하지만 저녁 8시나 9시쯤까지면 몰라도 11시까지 잠들지 않고 버티게 놔주질 않아요. 주사약 기운 때문에 속이 메슥메슥하고 정신도 몽롱하거든요. 오늘은 왠지 아저씨께 저 자신에 관한 고백도 하고 싶어졌어요. 식구들 중 누구도 제게 병명을 말하지 않았지만 전 제 병이 뭔지 알아요. 백혈병이래요. 골수에 나쁜 균들이 생겨 좋은 균들을 잡아먹어 백혈구가 줄어든다는 병 말이에요. 확실히는 모르지만 살 가능성이 높지 않은 모양이에요. 저는 백혈병이라는 게 드라마나 영화 속의 예쁜 여주인공들에게만 생기는 병인 줄 알았어요. 병을 앓기 전 언니랑 비디오로 빌려다 봤어요. 러브스토리, 라스트 콘서트 이런 영화들이었는데 여주인공들이 참 매력적이었어요. 모두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죽잖아요. 전 너무나 슬퍼 울었어요. 그런데 제가 영화 속의 주인공들만 앓는 병인 줄 알았던 그 백혈병에 걸렸대요. 아직 실감이 안 나요. 전 아직 어리고 사랑도 못 해봤고 그렇게 예쁘지도 않아요. 또 영화 속에선 방사선 치료나 영양제 주사를 안 맞는지 모두 머릿결이 고왔는데 전 가발을 쓰고 다녀야 하거든요. 러브스토리에선 사랑은 미안한 게 아니라고 말하지만 난 사랑하는 엄마, 아빠, 언니들에게 언제나 너무 미안해요. 오늘은 한없이 우울했어요. 우울할 땐 잠을 자버렸는데 잠도 오지 않네요. 아저씨, 이 편지가 방송될 때쯤 전 집에 가 있을지 몰라요. 방송해 주시면 제 우울한 기분이 나아질 것 같아요. 부담되시죠? 그럼 신청곡 틀어주세요. 김창완의 독백. 초이는 편지를 접어 봉투에 넣었다. 내일 은희 언니에게 붙여달라고 부탁할 것이므로 내용을 못 보도록 편지로 썼다. 이번에도 초이는 집 주소를 쓰지 않았다. 아침 8시. 철수는 자꾸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지금부터라도 빨리 서두르면 지각은 면할 수 있지만 벌써 일주일 동안 허탕친 게 아까워서 10분만 더 오기를 부려보기로 했다. 계속 골목을 서성이는 철수를 동네 사람들은 수상히 여기는 듯 했다. 그래서 철수는 골목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빤히 보이는 정류장 근처에서 단 1초도 눈을 떼지 않고 아침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씩 꼬박 일주일 동안 초이를 기다렸다. 오늘은 새벽부터 서둘렀다. 정작 집에서 나온 건 6시 20분쯤이었으니까 철수의 엄마는 새벽밥을 하면서도 즐거워라 콧노래를 했다. 하나밖에 없는 외동아들이 철이 들어도 바짝 든 모양이라며 도시락 반찬에 한껏 신경을 썼다.
10월 말 6시는 아직 깜깜했다. 시험 때도 늦잠 때문에 곤혹을 치르던 철수가 깨우지 않아도 자명종 소리에 발딱발딱 일어나니 철수 엄마가 콧노래를 안 부를 수가 없었다. 그때 일어나서도 늦었다고 서두르며 가방을 메고 계단을 두 칸씩 공중공중 뛰어내려갔다. 철수는 초이의 등굣길에 기다렸다가 우연히 만난 것처럼 연극을 할 참이었다. 첫날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눈 후 그 다음 날엔 그가 직접 녹음한 테이프를 주면서 실은 공원에서 초이 너를 만난 이후에 생각을 많이 했었다. 이런 고백과 함께 영화를 보러 가자며 준비한 2장의 티켓으로 유혹을 하겠다는 완벽한 각본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아예 초이의 그림자조차 볼 수 없다니 철수는 맥이 풀렸다. 풀이 죽은 철수는 8시 10분을 넘기고 오는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가기로 했다. 그때 철수의 바로 등 뒤에서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부르며 반가워했다. 너 철수구나? 철수는 놀라 돌아보았다. 이크, 엄마면 죽었다고. 겁먹었지만 다행히도 엄마는 아니었다. 철수의 무너진 탑이 다시 세워지려는 순간일지도 몰랐다. 시치미를 뚝 떼고 철수가 물었다. 은희 누나, 안녕하세요. 웬일이세요? 웬일은 우리 집이 조옥이야. 넌 왜 여태 학교 안 갔니? 네, 일이 좀 있어서. 그래, 늦었겠다. 은희는 짧은 커트머리를 손으로 쓸어 올리며 지나가는 버스 번호를 확인하고 있었다. 철수는 눈치를 살폈다. 누나, 왜? 초인 잘 있죠? 은희의 얼굴에 순간 그늘이 지는 듯하더니 대충 얼버무리듯 대답을 했다. 음, 음. 몸이 아프다더니 감긴 나았어요? 감기? 실은 좀 많이 아파 병원에 있거든. 어, 저기 버스 온다. 나 갈게. 안녕. 은희는 곤란한 질문에서 빠져나가듯 서둘러 버스가 서는 쪽으로 뛰었다. 철수가 기다리던 버스도 바로 뒤를 이어 달려오고 있었다. 철수는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다. 학교 가서 선생님께 또 죽었구나. 그날 철수는 종일토록 수업 시간에 초이 생각만 했다. 일주일을 기다려도 못 만났던 건 초이가 병원에 있었기 때문이었다니. 그러고 생각해보니 초이의 얼굴은 너무 창백했다. 철수는 그 창백함에 끌렸다. 어지럽다며 철수 어깨에 머리를 기대오는 초이를 꿈속에서 만난 적도 있었다. 많이 아프다는데 어디가 그토록 많이 아픈 걸까? 철수는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집에 가서 혜련이한테 전화를 해보기로 했다. 혜련이는 해성여고에 다니니까 초이를 아는지 물어볼 작정이었다. 철수는 토요일 마지막 수업이 끝나자마자 아이스링크에 가서 스케이트를 타자는 정우의 제의를 칼같이 잘랐다. 스케이트만 타는 게 아니라 건수도 올리자며 꼬드겼으나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정우는 철수의 뒤통수에 대고 소리쳤다. 야, 우철수! 맘대로 해봐. 나중에 소개팅 시켜달라고 조를 땐 이미 때는 늦은 거니까. 미안, 열받지 말고 가서 님도 보고 스케이트도 타고 재미있게 보내. 나혜님은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란다. 철수는 뒷말을 꿀꺽 삼켰다. 일을 버리기도 전에 발설했다가는 일이 그르쳐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 때문이었다. 방송을 시작한 지 한 달이 돼가면서 현준도 서서히 페이스를 잡아갔다. 방송을 하기 전보다 생활도 훨씬 규모가 생겼다. 이를테면 방송 때문에 작은 글씨로 달력에 적힌 음력 날짜와 입동이 언제인지, 오늘 신문엔 무슨 일들이 적혀 있는지 구석구석 메모가 될 만한 것들을 찾아보기도 했다. 때문에 아침잠이 줄었다. 조간을 보며 모닝커피를 마시는 기분을 새삼 즐기게 되었다. 서점을 자주 들르며 시집과 화제의 소설도 찾아 읽었다. 자연 감성이 살아나면서 곡을 만들거나 가사를 쓰는데 자극이 되었다. 이젠 이름을 보지 않아도 어떤 아이가 보낸 엽서인지 알게 되었고 자주 엽서를 띄우는 애청자들과 친숙해졌다. 일요일 현주는 노을이 붉게 물든 한강을 보며 방송국으로 차를 몰았다.
오늘은 일요일이지만 생방송을 위해서였다. 현주는 여유를 만끽하려는 듯 계단으로 6층까지 걸어 올라갔다. AM의 몇몇 프로그램 PD들이 생방송을 하느라 왔다 갔다 했지만 분주해 보이진 않았다. 편집을 위해 나온 여자 PD가 현준에게 수인사를 했다. 현준도 꾸벅 절을 했다. 다 늦게 웬일이세요? 일요일인데 데이트도 안 해요? 데이트하러 왔어요. 꿈처럼 음악처럼 애청자들과요. 되는 프로그램은 DJ마저 시키지 않은 짓을 하네요. 여자 PD는 전문직 여자들에게서 쉽게 볼 수 있듯 입이 걸지다. 그러다 장가 못 가도 여기 책임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책임져 달라고 한 것도 아니건만 여자 PD는 농담과 칭찬을 반반 섞어가지고 편집할 테이프를 잔뜩 끼고 나갔다. 아마 자신의 처지에 대한 자조적인 발언인지도 몰랐다. 어림잡아 30쯤 됐을 그녀는 아직 미혼이었다. 사무실에서 인사받기가 거북해 일찌감치 엽서와 레코드를 들고 스튜디오로 온 현주는 깜짝 놀랐다. 지은이 다녀갔는지 원고가 테이블 위에 반드시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금방 쓴 원고에선 따끈따끈한 김이 날 지경이었다. 역시 지은은 프로였다. 빈 복도를 걸어 커피를 뽑아오면서 현주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나도 방송쟁이가 되려는 모양이다 생각했다. 일요일 엽서는 평일보다 많았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의 여유 때문일 거다. 현주는 엽서를 한 장 한 장 읽으며 방송이 될 만한 것을 고르다가 문득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글씨를 발견했다. 바로 민초이였다. 초이의 엽서를 오랜만에 다시 만나게 되어서 반가웠다. 초이의 편지를 뜯자마자 노란 장미꽃잎 한 장이 먼저 떨어졌다. 바싹 마른 노란 장미꽃잎. 현준의 기분도 노란 빛으로 물드는 듯 했다. 일부러 편지를 쓴 듯 안에는 내용이 빽빽하게 적힌 흰 타이프 용지 2장이 정갈하게 들어있었다. 편지를 읽어 내려가던 현주는 깊은 한숨을 몰아쉬었다. 전에 보냈던 초이의 엽서에서도 간간히 플레임같이 여린 양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그땐 단지 남보다 병약한 아이일까 생각했는데 비로소 백혈병에 걸렸다는 고백을 듣게 된 것이다. 현주는 갑자기 혼란스러웠다. 과연 DJ란 존재가 한 사람의 아픈 고백을 들은 후 무엇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한마디 위로와 진실을 과대포장하려 목소리를 낮춘 채 읊조리면서 슬픈 곡조의 발라드 음악이나 틀어줄 수 있겠지. 현주는 이제까지 뿌듯이 가슴에 담았던 방송쟁이로서의 의욕마저 상실되고 있었다. 방송은 일부러 우울하지 않게 진행을 했다. 편지는 초유와 현준이 비밀스럽게 나눈 이야기로 덮어두고 일단 일요일을 보내는 밤의 아쉬움으로 적당히 프로그램을 이끌어갔다. 대신 초이의 편지는 내용을 일일이 소개하지 않았지만 단지 몹시 아픈 초이에게 평소 현준이 생각했던 삶과 죽음에 대한 단편적인 이야기를 주덜거렸다. 죽음을 물리칠 수 없음을 나는 잘 안다. 하지만 인간의 보람은 승리가 아니라 승리를 위한 투쟁에 있다. 더욱 어려운 얘기지만 나는 또한 승리를 위한 투쟁에조차 보람이 없음을 안다. 인간의 보람은 오직 한 가지 어떤 보상도 받지 않으며 용감하게 살다가 죽는다는 데 있다. 이것은 제 머리에서 나온 말은 아닙니다. 그리스 작가 니코스 카잔차스키의 잠언록 눈물이란 책에서 보았던 말이지요. 제가 아픈 초이에게, 아니 마음이나 몸이 여리고 상처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구절을 들려주고 싶었던 것은 삶의 애착도 죽음의 두려움도 결국 우리 인간이 극복할 수 있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차피 삶의 끝은 죽음이고 죽음의 시작은 삶이거든요.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인정하고 열심히 사는 겁니다. 어차피 그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없잖아요. 일요일 밤 공연이 어느 누구 마음에도 제대로 닿지 못할 공허함만 남겨놓은 것 같군요. 자꾸 말이 길어지기 전에 노래로 분위기를 바꾸죠.
현주는 공명을 노래가 끝난 후 소개할 작정으로 음악을 내보냈다. 그 멘트만큼이나 긴 잭슨 브라운의 로드하우스 테이를 틀어놓고 현주는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 스튜디오를 나갔다. 역시 우울한 철수도 FM 라디오 꿈처럼 음악처럼을 듣다가 깜짝 놀랐다. 분명 DJ 최현준으로부터 민초이 양의 편지는 잘 받아보았습니다. 그간 한 번도 엽서를 보내지 않아 궁금했었는데 이따위로 주접을 떠는 것을 보니 초이는 아마 꿈처럼 음악처럼 가족인 모양이었다. 최현준마저 초이의 병을 알고 있는 듯했다. 우울함을 달래기 위해 음악을 듣던 철수는 이제 우라통이 터졌다. 모두 다 초이가 죽어간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철수만 모르고 신나서 설쳐댔던 것 같았다. 실실대며 각본이 어쩌고 집 앞에서 축치며 기다렸는데 학교에서 돌아와 혜련이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혜련인 대학로 어느 소극장에서 열리는 가수의 콘서트에 가서 없다고 했다. 저녁 늦게 통화를 했다. 야, 철수, 오랜만이다. 얘 근데? 뭐야, 민초이? 우리 학교 1학년이 700명이다. 내가 걔네들 건강기록부까지 외워야 되냐? 몰라 그런 거. 너네 엄마한테 일러줄 거야. 잘해봐. 미안하다 못 도와줘서. 혜련은 낮부터 철수가 그녀를 찾은 이유가 다른 아이에 관한 정보를 얻으려는 것 때문이었다는 게 화가 났는지 평소보다 더 딱딱거렸다. 혜련이 한참 튕기더니 이윽고 털어놓은 말에 의하면 초이는 1학기 시작과 동시에 학교를 밥 먹듯 결석했고 그 후 몇 달 있다가 휴학을 해 지금은 아예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다는 거였다.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아이는 백혈병에 걸려 휴학을 했다는 것이었다. 백혈병이면 초이는 죽을지도 모르는데 창백했던 초이의 얼굴이 떠올라 지워지지 않았다. 저녁도 걸은 채 라디오 볼륨을 높여놓고 꼼짝을 안 하던 철수는 DJ 현준이 민초이 양과 함께 듣고 싶다며 긴 사설 끝에 튼 노래가 끝나기 전 머리를 쥐어박으며 밖으로 나갔다. 아파트 단지 내엔 차가 안 다니는 도로가 있었다. 휴일이나 주말 오후 철수가 자전거나 롤러스케이트를 타는 곳이기도 했다. 일요일 늦은 시간이라 그런지 지나는 사람이 눈에 띄질 않았다. 철수는 잔디밭 안으로 들어가 소나무에 등을 대고 앉았다. 하늘엔 별이 무수히도 많았다. 새로 생기고 떨어지는 별이 있다는데 내 별은 어디 있고 초이의 별은 어디 있는지 초이의 별을 지켜주고 싶었다. 중3 때 수학여행 가서 마셔본 술이 생각났다. 오늘 밤 철수는 어른들이 말하는 불량 청소년들처럼 술이 마시고 싶었다. 근처 미니 슈퍼에 가서 소주를 샀다. 철수는 소주병을 입에 대고 단번에 마셔버렸다. 입을 한 번이라도 떼었다면 그는 그걸 다시 못 마셨을 것이다. 아직 철수에겐 소주도 사랑만큼이나 그저 쓰게만 느껴졌으니까. 초이야, 우리의 17은 왜 이리 힘드냐? 제대로 마음껏 웃어보지도 못하고 푸른 풀밭을 달려도 시원찮을 만큼 우리의 성장은 왕성한데 우린 왜 이리 답답하게 살아야 하는지. 너의 17은 그대로 한 송이 꽃이 되어 떨어지는 것인지. 나는 너의 첫사랑이 되고 싶다. 너 또한 나의 첫사랑으로 남으리니. 철수는 몽롱한 정신에 잔디밭에 팔베개를 하고 누워 노래를 불렀다. 윤상의 이별의 그늘의 끝부분인 나의 사랑아를 외칠 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유재하의 사랑하기 때문에 김현식의 사랑했어요까지 이어 부르며 나중엔 고래고래 악을 써댔다. 어느 집의 아파트 창이 열리며 앙칼진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조용히 해. 뭐야 이 밤중에. 철수는 맥없이 일어나 비척비척 집으로 향했다. 은희 언니, 오늘 수업 없어? 초이는 상쾌한 목소리로 은희를 깨웠다. 우리 이제 방학이나 다름없어. 기말고사만 남았는데 웬만한 과목은 이미 종강했거든. 좋겠다.
일어나 봐, 언니. 지금 8시가 넘었어. 아빤 출근하셨고. 10분만. 눈이 안 떠져서 그래, 초이야. 봐주라. 이불을 끌어올리는 은희에게 초이는 간지럼을 태웠다. 일어나서 이걸 좀 봐. 편지가 왔어. 나가보니까 며칠 된 것 같아. 은희는 벌떡 일어났다. 큰언니한테 왔니? 언니는 어제도 전화하면서 네 안부만 묻던데. 아냐. 나한테 온 편지인데 우철수래. 읽어봤니? 같이 보자. 은희는 눈을 흘기더니 호기심이 발동했는지 초이가 들고 있던 편지를 낚아채려 했다. 안 돼. 아직 안 봤어. 얘가 어떻게 우리 집 주소를 알았을까? 글쎄. 실은 저번에 너 병원에 있을 때 철수를 요 앞 버스 정류장에서 만났어. 아침에 8시인데 서성이면서 버스를 기다리는 모양이더라. 허겁지겁 버스 타는 걸 봤는데 아마 지각했을걸? 걔네 집은 저쪽 1단지라고 했잖아. 맞아. 혹시 널 기다린 거 아닐까? 학교 가는 길에 만나보려고. 그랬다면 허탕친 거잖아. 난 학교 못 다닌 지 오랜데. 은희는 초이의 냉정한 말투에 뜨끔했다. 예, 민초이, 말은 바로 하자. 너는 학교에 못 다니는 게 아니고 잠시 쉬겠다고 한 것뿐이야. 잠시 쉰다고? 어쩌면 영원히 쉴지 모르는데? 괜찮아. 위로하려고 하지 마. 위로? 그게 왜 위로야? 그냥 있는 현상을 진실 그대로만 이야기한 거야. 콤플렉스에 쌓일 필요 없어. 필요 이상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고. 단지 좀 귀찮은 일에 부딪혀서 해결하느라 주춤거리는 것일 뿐이야. 언니는 내 얘기니까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어. 언니 얘기라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 그럼 어떻게 말해야 하는데? 네 눈치 슬슬 보면서 비위나 맞출까? 넌 나나 너나 꽃같이 불완전한 사람이란 걸 모르니? 왜 너만 부당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 네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건강에 해로워. 단순해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나도 그러니까 속없이 히히덕거렸던 거야. 언니도 나 때문에 늘 자연스럽게 살고 있지 않다는 거 알아. 그리고 머리도 길러. 옛날처럼 데이트하느라 늦게 들어오라고. 나한테 짜증도 부리고. 전엔 쌈도 많이 했잖아. 다 이해한 척 하지 마. 초이가 앙칼지게 퍼붓자 은희의 눈엔 눈물이 글썽거리다가 이내 주르륵 흘러내렸다. 입술을 깨물며 뭔가 꿀꺽하고 하고픈 말을 참는 듯했다. 놀래서 달려온 엄마는 은희를 나무랬다. 너 초이에게 왜 그래? 무슨 짓이야? 언니가 돼갖고 아픈 동생 하나 다독여주지 못하고 뭐야? 초이야 괜찮니? 언제나 무슨 일에나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엄마에게도 질린 초이였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발작 일으킨 거야. 나가. 다 나가. 필요 없어. 은희는 앞장서 방을 나갔지만 달래보려고 초이에게 다가오던 엄마마저 초이의 완강한 거부에 밀려 방을 나갔다. 초이의 히스테리칼한 성격은 날로 더해갔다. 조금 전 일만 해도 별일 아니었는데 몇 번 말이 오가다 보니 엉뚱한 곳에서 터져버린 것이다. 초이는 이제 정신까지도 나쁜 세균이 번식해 착한 심성으로 밝게 살려는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는 것만 같았다. 육체와 영혼 모두를 알 수 없는 적들로부터 공격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나왔다. 몸이 아프더라도 마음까지 병들지 않겠다고 다짐하던 초이였다. 일부러 명랑하려고 노력했고 예전처럼 막내둥이다운 어리광을 부리며 엄마 아빠에게 투정을 부리기도 했는데 어젯밤 우연히 화장실에 가다가 두런두런 속삭이는 아빠 엄마의 대화를 듣게 되면서부터 여태 내색을 안으려고 노력한 것이 모두 허사가 되었다. 아빠는 집을 복덕방에 내놓았다고 했다. 아빠는 이 집을 팔고 그냥 이 집에 다시 전세를 살면 어떻겠느냐고 묻는 엄마 말에 그러면 돈을 조금밖에 빼서 쓸 수 없으니 더 싼 집을 구해 전세로 가자고 했다. 은희 언니는 4학년에 휴학을 할 예정이며 선배와 공방을 차려 돈을 벌겠다고 했다는 말을 엄마가 아빠에게 전했다. 더구나 은희 언니가 오래 사귀던 남자친구가 있는데
그 집에선 3대 독자 외아들이라 약혼식만이라도 올리자고 제의했다는 말도 아빠께 전했다. 초이는 금시초문인 얘기들 뿐이었다. 초이만 몰랐다니 식구들이 야속했다. 아니 앓고 누워 돈만 축내는 자신의 존재가 미웠다. 라디오를 틀어놓고도 자신의 엽서가 공개되는지 어쩐지 그녀는 관심이 없었다. 엄마가 집을 팔고도 이 집에서 그냥 전세로 살고 싶어 한 것은 초이가 집을 팔게 된 것을 알면 충격을 받을까봐 생각해본 예방책이리라. 이렇게 살아 무엇하나. 식구들이 무슨 생각을 하며 어떤 공공에 빠졌는지도 모르면서 내 몸만 걱정하는. 난 단세포 동물이나 마찬가지야. 초이가 밤새 잠을 못 이루고 뒤척인 후 다소 기분이 밝아졌던 건 조간신문을 가지러 갔다가 우연히 열어본 편지함에서 발견된 철수 편지덕이 컸다. 그 편지를 계기로 기분도 풀고 은희 언니와 다시 히덕거리고 싶었는데 왜 이렇게까지 꼬인 걸까? 초이는 싫었다. 모든 게 싫었다. 건너편 벽에 걸린 작은 거울에 비친 맥빠진 얼굴, 수치 없는 머리에다 쩍쩍 갈라진 입술, 그것이 자신의 얼굴이라고 생각하니 없애버리고 싶었다. 쨍그랑 날카롭게 비명을 지르며 유리가 깨졌다. 엄마의 비명소리와 발소리가 가까워지더니 방문이 열렸다. 은희는 초이의 손을 살폈다. 엄마, 제 피나. 엄마는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어떡하지? 피나면 큰일인데 어떡하지? 이 말만 되풀이하면서 그 자리에 못 박힌 사람처럼 움직이질 못했다. 은희가 붕대를 가져와 비껴가며 유리에 슬쩍 베인 새끼손가락에 붕대를 감았다. 백혈병에 걸린 사람에게 출혈이란 정말로 대단한 출혈이었다. 지혈이 안 되므로 자칫하다간 목숨까지 위험한 사태로 발전할 수 있었다. 새끼손가락이 다쳤는데 은희는 초이의 오른손 절반을 붕대로 동여맸다. 피는 조금 비쳤을 뿐 다행히 줄줄 흐르지는 않았다. 비로소 엄마가 움직일 수 있게 된 듯 빗자루와 휴지를 가져왔다. 대충 빗자루로 쓸고 휴지로 집어내면서 거울 조각을 거두었다. 초이는 엄마가 걸레질 할 때마다 등에 올라 말을 태워달라고 조르던 어린 시절이 그리워졌다. 다시는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없으며 또한 행복해질 수 없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은희 언니가 스프레이를 가져와 휴지에 물을 뿌렸다. 젖은 휴지엔 유리 조각이 잔뜩 묻어나왔다. 초이는 자신이 깬 거울 조각을 아무 말 없이 줍는 두 사람이 가엾었다. 저들은 무슨 죄가 있는가. 나보다 더욱 불쌍한 우리 엄마, 그리고 은희 언니, 미안해요. 엄마, 고개를 들어 엄마는 초이를 올려다보았다. 나 배고파. 언니랑 같이 먹으려고 아침 안 먹었잖아. 엄마는 바로 전에 있던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표정이었으나 얼른 굳었던 얼굴을 폈다. 그래, 배고프겠다. 은희야, 다 됐지? 나가서 밥 먹자. 은희 언니는 일어나 초이의 머리를 쥐어박았다. 또 까불면 혼나? 언니, 우리 같이 철수 편지 읽어보자. 초이와 은희는 방 어느 구석엔가 숨어있을 철수의 편지를 찾기 시작했다. 철수의 편지는 침대 밑에 떨어져 있었다. 글씨는 마치 국민학생의 글씨처럼 서툴렀지만 정갈하게 써내려간 정성이 엿보이는 보통 편지지였다. 얘가 무드를 안다. 분홍색에다 쓴 것 좀 봐. 은희 언닌 연신 키득거렸다. 일단 초이가 먼저 읽어보기로 했다. 편지지를 펼치는 순간 초이는 기분이 묘했다. 그런데 막상 펼쳐본 편지엔 철수의 고백은 들어있지 않았다. 대신 서정윤의 소망의 시가 적혀 있었다. 만일 당신이 행복해지고 싶다면 좋은 친구를 사귀라고 하더군요. 나는 당신에게 작은 행복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친구가 되고픈 철수. 편지를 읽자마자 초이는 다시 접어 봉투에 넣었다. 보여달라고 조르는 언니에게 일단 밥부터 먹자고 잡아끌어 식탁으로 갔다. 초이는 철수의 이야기를 현준 아저씨에게 알려주고 싶었다.
오늘 밤 엽서를 써야지. 밥을 먹으며 혼자 미소 짓는 이유를 엄마나 언니는 알지 못했다. 초이에게 새로운 비밀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초이의 편지는 하루도 어김없이 현준에게 배달되었다. 퇴원 후 신경이 날카로워졌다는 것. 그로 인해 언니와 말다툼을 했으며 자신의 초췌하게 병든 모습이 보기 싫어 거울을 깼다고 쓴 날엔 붕대를 감고 쓴다는 설명이 없었다면 다른 사람이 대필해 준 것으로 오해를 할 뻔했다. 어쩌면 이사를 갈지 모른다고도 했다. 돈이 많이 들어 집을 내놨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는, 그래서 섭섭했다는 얘기까지 상세하게 적어보냈다. 수줍은 듯 남자친구로부터 편지를 받았다는 고백은 작은 글씨로 쓰여져 있었다. 현주는 초이의 편지가 올 때마다 엽서를 소개했다. 내용을 줄여 짧게 소개한 적이 있지만 빼놓고 안 해준 적은 없었다. 청취자들이 그 또래 사춘기 청소년들이라 그런지 반응도 즉각 왔다. 초이의 안부를 묻는 내용부터 주소를 알려달라는 말, 위로의 말을 적어보내고 싶다는 등등의 다양한 내용들이었다. 그러나 현준도 초이의 주소는 모르고 있었다. 단지 서울에 살고 있고 양천구 소인이 찍힌 편지가 많은 것으로 보아 그쪽 어디에 살고 있다는 짐작만 할 뿐이었다. 초이를 위로하는 엽서의 내용도 묶어서 초이 엽서를 소개한 다음 이어서 소개를 했다. 현준이 입원비 감당이 어려워 집을 팔게 되었다는 초이의 엽서를 읽을 땐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어 안타까웠다. 뭐라도 내가 초이를 도울 수 있었으면. 방송도 초이가 들으면서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선 좋은 위안이겠으나 그것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지 않을까. 게다가 정 PD는 초이의 비중이 프로그램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진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정 PD가 똥 씹은 얼굴이 되어 스튜디오에 나타났다. 에이 참, 배나라 감나라 할 바엔 국장, 부장이 직접 프로그램 만들면 될 거 아니야. 더러워서 못해 먹겠네. 관두든지 해야지. 먹여 살릴 마누라가 있나 책임질 새끼가 있나. 정 PD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꼬이는 심사를 드러냈다. 담배를 꺼냈다가 집어넣더니 다시 꺼냈다. 정 PD는 흡연을 엄격히 규제하는 스튜디오 안에서 담배를 피워 물었다. 무슨 일 있었수? 국장이 잔소리하잖아. 왜? 요샌 청취율도 많이 확보하고 있잖아. 저쪽 방송사보다 앞섰고. 현준아, 초이라는 애 편지는 되도록 방송에 넣지 말란다. DJ 개인적인 친분으로 마치 걔를 위한 방송처럼 이끌지 말라는 경고다. 현주는 순간 발끈했다. 개인적인 친분이라니. 내가 방송을 하면서 엽서로 알게 된 아이인데 그것이 어떻게 개인적 친분이야. 도대체 무슨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야. 방송이라는 게 뭐야. 사람들에게 사랑을 잃지 않게 하고 덜어는 위안과 위로를 주면서 우리 사회를 밝게 이끌자는 거 아니야? 근데 무슨 소리야? 자식, 나한테 따지지 마. 난 국장의 뜻을 전했을 뿐이야. 쫄따구 주제에 판이나 골라트는 힘밖에 무슨 힘이 더 있겠냐. 월급쟁이가 위에서 하라면 해야지. 그리고 네가 말하는 바도 모르는 건 아니지만 국장의 말이 다 틀린 것도 아니야. 그 사람들은 방송에 30년 가까이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방송엔 도 같은 사람들이야. 현주는 정 PD가 그렇게 말하는데 저윽이 실망을 했다. 그러니까 국장 말대로 초이의 엽서를 방송하지 마라. 이 얘기야 지금? 내가 소개를 하지 말란 건 아니지만 단지 매일 그의 엽서가 올 때마다 방송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야. 오히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아니면 두 번까진 괜찮겠지. 그 정도의 간격으로 소개를 해도 되지 않느냐는 얘기야. 방송 시간은 한정돼 있어서 하루에도 수십 통, 수백 통의 엽서들이 보낸 이의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고 쓰레기통으로 들어가. 그건 너도 알고 있겠지? 특정한 몇 사람에게 위안을 주고자 방송이 존재하는 건 아니니까. 보편적으로 함께 공유해야 하는 것이지. 우리 프로그램은 PD인 내 것도 아니지만 DJ인 내 것도 아니야. 단지 우린 이 시간을 잠시 빌릴 뿐이고 방송은 공기처럼 여러 사람이 함께 언제나 숨쉬는 일처럼 일상 속에 살아있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해.
현주는 정 PD와 자신 사이에서 이처럼 거리감을 느끼게 될 줄 몰랐다. 형이 방송을 한 지도 10년이나 됐으니 나보다 행정적인 면이나 진행에 있어 훨씬 위에 있다는 건 인정해. 그러나 형 생각해봐. 불특정 다수의 취향에 맞추느라 간절히 목말라 하는 한 사람을 지나쳐야 해? 그것이 보편적인 방송인의 도리야? 그렇게 상업적이고 몰인정한 것이 방송이라면 난 하고 싶지 않아. 그렇게 하다간 어느 한 사람의 아픔도 우린 다독거리지 못하고 말 테니까. 잠시 어색한 침묵이 두 사람 사이에 흘렀다. 정 PD가 먼저 입을 열었다. 오늘 목요일이니까 폰 데이트 날이야. 네 뜻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나의 무능과 나의 조직 내 관계가 바로 이 정도다. 정 PD는 기술부 당직자에게 전화 연결하는 날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 자리를 떴다. 폰 데이트는 1부 중반부터 2부 중반까지 약 1시간 동안 청취자들과 전화로 신청곡을 받고 전화로 이야기를 나누는 순서였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9시 30분부터 10시 30분 사이에 끼어 있었다. 번호가 다른 두 대의 전화를 설치해서 받고 있었는데 통화가 된 사람들은 마치 100m 달리기 이후에 말한 사람처럼 헉헉대며 몹시 전화 연결이 힘들었다고 하소연을 했다. 수십 차례 시도한 끝에 통화가 되었기 때문에 맥이 풀린 탓이었다. 현주는 언짢은 표시를 내지 않기 위해 오프닝을 높은 톤으로 시작했다. 이 세상에 행복이 드문 까닭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관념론자는 행복을 너무 높은 곳에서 찾고 유물론자는 행복을 너무 낮은 곳에서 추구하려 하기 때문이라나요? 행복은 우리 곁에 마음의 키높이에 있다는데 혹시 지금 당신이 불행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마음의 키높이를 낮춰보시죠. 키가 작은 가수 조용필의 꿈을 들으며 오늘 밤의 데이트 문을 열겠습니다. 아무리 목소리를 띄워도 현준의 기분은 풀리지 않았다. 정말 적당히 윗사람 눈에 나지 않게 타협을 하며 방송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 깨지더라도 부딪히며 관철해야 하는가 착잡했다. 정 PD는 현준의 진행에 맡기고 아예 스튜디오에 들어오질 않았다. 어색함을 피해 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현준은 익숙하게 기계를 만졌다. 9시 30분 중간 CM이 나가고 바로 전화 연결로 이어졌다. 첫 번 전화의 번호가 떨어졌다. 여보세요? 꿈처럼 음악처럼입니다. 현준이 먼저 인사를 했으나 아무 소리가 없었다. 여보세요? 최현준입니다. 끊어진 건 아닌데 이상하죠? 상태가 안 좋은가 봅니다. 큰 소리로 다시 한번 불러보죠. 현주는 한 번만 더 상대를 불러보고 대답이 없으면 끊으려던 참이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네, 안 끊어졌군요. 전 대답이 없어서 끊어진 줄 알았는데 어디 사는 누구십니까? 여보세요? 현주는 답답하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다. 가끔 이런 전화가 없는 건 아니었다. 아무 말도 않고 끊는다든가 아무 말도 없어 이쪽에서 이 소리 저 소리 섞어가며 아양을 떨어야 단답형의 대답만 한다든가. 이럴 땐 DJ가 진땀이 났다. 이를테면 학생이에요? 그러면 네. 고등학생이세요? 아니요. 그럼 중학생이시군요. 네. 몇 학년입니까? 2학년이요. 이런 식으로 애를 먹이는 경우가 있다. 알아서 어느 중학교 몇 학년에 재학 중인 누구다라고 하면 단번에 끝날 일이다. 이런 케이스는 신청곡을 미리 말해달라고 해도 그것조차 더듬는다. 현주는 이번에도 그런 경우겠거니 하고 미리 선수를 칠 셈이었다. 신청곡을 받아놓고 대충 얘기하고 다음 전화가 바쁘니 끊자고 할 셈이었다. 신청곡부터 말씀해 주세요. 판을 찾으러 가야 하니까. 저 현준 아저씨, 저 민초이예요. 현주는 깜짝 놀랐다. 끊어질 듯 끊어질 듯 작게 들려오는 목소리의 주인공이 바로 초이라고 했다. 어? 민초이? 이번엔 현준이 말문이 막혔다. 네, 초이예요. 매일 밤 제 엽서를 읽어주셨죠? 병원에 있을 땐 언니에게 붙여달라고 부탁했거든요. 아하, 초이. 건강은 어때요?
치료받는 중이에요. 현주는 다음은 무슨 질문을 해야 하는지 몰라서 말이 더듬더듬 나왔다. 저 초이는 다시 건강해질 거야. 용기를 갖고. 요즘엔 백혈병의 완치율이 높다던데. 괜찮아요, 아저씨. 살아날 가망이 없다고 해도 슬프지 않아요. 어리석은 질문과 어줍잖은 위로를 했구나 후회가 되었는데 곧이어 또박또박 대답하는 초이의 목소리를 들으며 현주는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다. 훌쩍거리면 부담스러울까 봐 이를 악물고 참았다. 아저씨, 저 몇 번 전화를 했었어요. 신호가 울리면 먼저 끊었었는데 기억나세요? 초이였구나. 나는 초이가 주소를 적지 않고 편지를 보내서 가끔씩 과연 초이가 진짜 우리 곁에 존재할까? 천사는 아닐까 생각했어. 현주는 일부러 유쾌한 분위기를 만들려고 했다. 죄송해요. 숨이 차서. 주소를 알려드리지 않은 건 다시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제 주소를 가르쳐 달라는 내용의 엽서가 있다죠? 그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로 대신하고 싶어요. 그리고 아저씨, 현준 아저씨께 제가 머리에 꽂던 핀을 보내드릴게요. 이 세상에서 제가 갖고 있던 것들을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어요. 괜찮겠죠? 부담스러우시면 무슨 소리야? 괜찮고 말고 내게도 건네줄 선물이 있다는 게 고맙지. 현주는 자꾸 목이 막히고 눈물이 흘러 수화기를 맞고 울어버렸다. 어렴풋이 스튜디오 창밖에 있는 정 PD와 엔지니어도 손등으로 눈물을 닦고 있었다. 저기 초이 전화번호라도 적어서 보내줬으면 좋겠다. 나중에라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갑자기 초이 목소리가 다급해졌다. 아저씨 누가 와요? 저 지금 주방에서 불 꺼놓고 무선 전화기로 걸고 있거든요. 늦게 전화하면 걱정하실 거예요. 아저씨 안녕. 달칵. 유난히 전화 끊기는 소리가 크게 들렸다. 전화가 끊어지고 나니 마음이 더 착잡했다. 벌써 15분이나 통화를 한 모양이었다. 초이에게 띄우는 노래로 양희은의 한계령을 틀었다. 한 줄기 바람처럼 살다 가고프다는 양희은의 맑은 노래가 초이의 외침처럼 들려서 현주는 눈물을 다시 찔끔거렸다. 현준과 정 PD는 그날 밤 방송국 앞 포장마차에서 각각 소주를 2병씩 마셨다.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건지, 어떤 삶이 정석인지, 끝없이 이야기해도 풀 수 없는 삶의 공식을 밤새 논했다. 포장마차 주인이 집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재촉하는 2시가 되어 현준과 정 PD는 어깨동무를 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방송국 정문을 지났다. 정문 앞에서 거대하게 버티고 선 방송국 건물을 향해 쌍 엿이나 먹어라 외치는 정 PD를 현준은 말리지 않았다. 정 PD가 부리는 호기는 그것이 전부이기에. 밤늦게 방송국을 지키던 젊은 청원경찰이 마치 이해한다는 듯 삐쭉 웃었다. 그러나 우리는 결국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며 사는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현주는 엉엉 울고 싶었다. 현준과 정 PD는 방송국 담을 돌며 방뇨를 했다. 눈물 같은 오줌을 싼 것이다.
초이가 다시 병원에 들어가는 날은 첫눈이 내렸다. 12월 6일에 내렸으니까 첫눈치고는 늦게 내린 셈이었다. 하지만 늦게 내리는 분풀이라도 하는 양 주먹만한 눈송이를 뚝뚝 떨구는 하늘빛은 엄숙한 회색빛이었다. 초이는 다시 눈싸움을 하며 눈밭을 뛰어다닐 날이 올 수 없을 것 같았다. 다시는 이 겨울을 만나지 못하리라. 올 겨울이 마지막 겨울이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견딜 수 없이 눈물이 흘렀다. 엄마는 왜 그러냐고 물었으나 일일이 지금의 내 기분은 이렇다. 그래서 내가 운다고 말하기는 싫었다. 초이야, 백혈구는 금방 다시 수치가 올라갈 거야. 수술을 받았으니까 곧 정상 수치인 4천까지 오를 텐데 뭐. 자꾸 우울해하면 백혈구 생성하는 데도 도움이 안 되잖니? 엄마는 엉뚱한 말로 위로를 했다. 물론 자꾸 악화되는 듯한 병세가 초이의 우울의 원인이겠지만 수혈받아 수치가 올라갔다가 놔두면 다시 떨어지는 백혈구와의 싸움은 이제 초이에게 무감각하게 느껴졌다. 신경 쓰지 마, 엄마. 백혈구야 수치가 오르든 말든 난 상관 안 해. 죽기밖에 더 하겠어? 단지 눈이 오는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래. 저 눈이 아픈 사람들 괴롭히는 세균까지 모두 덮어줄 수는 없을까? 엄마는 아직 머리카락이 나지 않은 초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클레오파트라형이라 불리는 초이의 가발은 비닐 가방 속에 들어있었다. 퇴원할 때 다시 써야 하므로. 초이는 치료를 군말 없이 받으며 나쁜 세균을 꼭꼭 다져 다시는 생기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별렀다. 만일 집에 찾아오는 도둑처럼 막을 방법만 있다면 밤을 새면서라도 막고 싶었다. 그런데 어느새 다시 나쁜 균들이 초이의 몸속 곳곳을 점령해 여간에서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었다. 초이는 혈관 속에서 서로 죽이고 살리며 싸우고 있는 그들의 아우성이 들리는 듯해 질식할 것 같았다. 백혈구 수치가 자꾸 떨어지고 열이 오르면 의사는 초이의 피를 뽑고 소변을 받아가는 등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세균 배양 검사를 통해 혹시 다른 병에 감염이 되지 않았나를 조사하는 것이다. 백혈구의 숫자가 1000개 이하일 때는 모든 병의 무방비 상태가 된다. 집주인이 있으되 힘이 약하니까 아무나 드나들어 폐가로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초이의 몸은 묵은실에 보관되어져 있었다. 보호자가 드나들 때는 묵은 처리된 옷을 덧입고 소독을 받은 후 들어왔다. 묵은실에서는 모든 음식을 펄펄 끓여서 주었다. 이를테면 김치고 과일이고 그냥 날 것을 먹을 수는 없었다. 날 것엔 세균이 있을 수 있으므로 검사하는 사이 새로운 균이 침입할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초이는 묵은실에서 주는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았다. 톡 쏘는 매콤새콤한 냉면을 먹고 싶기도 했고 입에 넣고 씹으면 알갱이가 톡톡 터지는 귤도 먹고 싶었다. 입맛이 없어 밥을 못 먹자 엄마는 병원에서 금지시키는 음식물을 몰래 들고 들어왔다. 집에서 직접 전복죽을 쏘아 갖고 와서 담당 간호사 몰래 초이에게 먹였다. 초이는 말하는 것도 힘든지 겨우 의사표시만 할 뿐이었다. 초이야, 싫지만 한 숟가락만 더 먹자. 건강해야지. 언니가 열흘만 있으면 온다잖니. 그동안에 다시 예뻐져야지. 자, 한 숟가락만. 입을 꼭 다물었던 초이가 부어오른 손가락을 들어 하나를 표시했다. 딱 한 번만. 그래, 자, 아이고, 착해라. 한 숟가락만 먹겠다니까 숟가락으로 푹 퍼서 크게 한 숟가락을 먹이는 것이었다. 됐다. 잘했어. 내일은 더 맛있는 야채죽을 쏘아올게. 엄마가 보따리를 챙기는데 앙칼진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줌마, 뭐 하시는 거예요? 엄마는 도둑질하다 들키기라도 한 듯 몸둘 바를 몰랐다. 외부에서 음식 들여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세균이라도 옮아오면 어떡해요? 팔팔 끓인 죽인데 아이가 하도 못 먹고 있어서. 물론 어머니 심정 알지만 규칙은 지키셔야죠. 나중에 후회하실 땐 늦어요. 절대 음식 싸가지고 오지 마세요. 간호사는 냉정하게 말을 맺으며 가버렸다.
서둘러 챙기느라 숟가락을 빠뜨린 엄마에게 초이는 숟가락을 주워 건넸다. 걱정하지 마. 엄만 괜찮아. 너만 건강해진다면. 저 언니도 내 건강 때문에 소리친 거니까 섭섭해할 거 없어. 엄마는 초이 손을 잡고 되레 위로를 했다. 초이는 큰언니보다도 두세 살 위로 보이는 그 간호사 언니에게 꼼짝 못하고 야단을 맞은 엄마가 가엾기만 했다. 나만 아니면 엄마가 그런 말 들을 필요도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래, 다시 싸우는 거다. 나쁜 세균이 내 몸 안에서 설치게 놔둘 순 없다. 초이는 엄마에게 말했다. 엄마, 죽 남았어? 왜? 나가서 엄마가 먹지 뭐. 아니야, 얼른 나 좀 줘. 어차피 혼난 건데 다 먹을래. 엄마는 깜짝 놀라며 주위를 살폈다. 그리곤 서둘러 보따리를 열어 다시 초이의 입에 죽을 떠넣었다. 아저씨, 이제야 병실에 돌아왔어요. 병원에서도 내 병실에 와야 마음이 편해져요. 그동안 궁금하셨죠? 아마 죽었나 싶었을 거예요. 이제 열도 내리고 다시 백혈구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좋은 백혈구가. 사실 요즘 제가 몹시 우울했었거든요. 저랑 같은 방을 쓰던 아이가 있었어요. 나이는 저보다 2살 아래 15이에요. 저는 처음 그 애를 봤을 때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너무 이뻤거든요. 얼굴이 하얗고 마른 몸이 한 주먹이나 될까 싶었어요. 저런 애도 말을 할까 싶었는데 그 애가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그 애는 나에게 언니라고 했고 동생이 없던 저는 그 애랑 동생처럼 친구처럼 어울렸죠. 나보다 더 빼족한 말라깽이에다 같은 병을 앓는다는 공통점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어쩌다 밖으로 산책을 나가게 되면 주체할 수 없는 눈부신 햇살 때문에 눈물이 나왔어요. 그 앤 저보다 먼저 퇴원했는데 그의 아빠가 전화를 했어요. 그 애가 죽었다고. 어젯밤에도 그의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그 애를 붙들고 막 울다가 깼어요. 그렇게 깨어보면 얼굴은 온통 눈물로 얼룩이 져 있죠. 그런 날은 더 이상 잠을 잘 수 없어요. 다시 꿈속에서 그 애를 만나 울게 될까 봐서요. 아저씨, 슬픈 노래 틀어주세요. 누가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비포어 더 던 아니면 김창완의 독백. 이 편지는 은희 언니에게 부탁해서 붙여 달리지 않고 병원 우체통에 제가 직접 넣을 거예요. 언니의 가방 속에서 묵은 엽서를 몇 통 적발했거든요. 그래도 언니가 좋아요. 함께 듣고 싶어요. 신청일 12월 23일. 오후 늦게 은희 언니가 병실에 들렀다. 손에 누런 소포뭉치가 들려 있었다. 엄마가 웬 거냐고 묻자 초이에게 온 것이라며 의미 있게 웃었다. 초이가 나보다 낫다. 남자친구한테 소포도 다오고. 낭만적인 철수. 언니! 초이는 어느 쿠키 선전을 본따 있는 힘껏 소리를 쳤다. 뜯어봐라 뭔가. 엄마 것도 아니면서 왜 그렇게 궁금하우? 우리 나가 있자고요. 초이 혼자 뜯어보는 맛도 있으니까. 초이는 공개하겠노라고 했지만 은희 언니와 엄마는 바람도 쏘일 겸 나갔다 오겠노라 했다. 조심스럽게 소포를 뜯는 초이 손이 가볍게 떨렸다. 아이스크림을 들고 와 웃던 철수의 싱그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짜릿한 기분을 느끼며 내용물을 꺼내보니 책이 들어 있었다.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책 첫 장도 오렌지빛의 바탕에 나무를 연상케 하는 그림이 추상적으로 그려져 있었다. 첫 장을 넘기자 익숙한 철수의 글씨가 나타났다. 너는 나의 마음속에 자라고 있는 라임 오렌지 나무야. 초이는 내 생각 많이 할 수는 없지만 나는 초이 너를 언제나 생각한다. 꼭 건강해지길 바래. 우철수. 초이는 철수가 보낸 작은 책을 가슴에 꼭 안았다. 철수의 사랑이 전해지는 듯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나도 널 잊지 못할 거야.
현주는 요즘 방송을 하면서 사뭇 불안해했다. 노래가 나갈 때면 괜히 스튜디오 밖에 나갔다 왔고 스튜디오 안에서도 서성거리기 일쑤였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누가 찾아온다고 연락을 한 것도 아닌데 자꾸 문을 바라보게 되었다. 그것은 초이의 전화를 받은 뒤부터 생긴 습관이었다. 느닷없이 통화를 하고 연락처도 알지 못한 채 끊긴 전화는 함께 들었던 많은 청취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흘리듯해서 현주는 사실로 믿기지 않았다. 전화를 하고 난 후 초이의 편지는 어떨 땐 2, 3일 계속되다가 어떤 땐 닷새고 일주일이고 소식이 끊기기도 했다. 소식이 끊어질 때마다 혹시 죽은 건 아니겠지 하는 생각으로 불안해졌다. 초이의 엽서가 뜸해지자 이젠 초이의 안부를 묻는 애청자들의 엽서가 수십 통씩 배달되었다. 이제 초이는 우리의 초이가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번엔 2주일 가까이 초이의 엽서가 오지 않았다. 프로그램을 함께 만드는 스태프들은 물론이며 FM 전 식구가 그 아이에게 좋은 쪽이든 장난스러운 쪽이든 관심을 갖고 있었다. 첫눈이 오는 날엔 스튜디오 창밖으로 눈 오는 밤의 풍경을 바라보며 현준과 정 PD는 감수성이 강한 초이에게 2, 3일 후면 엽서가 도착하겠다며 기대를 했다. 그러나 초이의 엽서는 오지 않았다. 방송국에선 연말과 크리스마스가 12월 초부터 방송 소재로 등장하더니 아예 크리스마스를 일주일 앞두곤 모든 프로그램이 크리스마스로 도배를 하는 듯했다. 현준과 정 PD도 연말 특집과 크리스마스 특집을 기획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공개홀에서 작은 콘서트를 갖기로 작정하고 통기타 가수들을 섭외하느라 정 PD는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그 바람에 현준이 그날그날 방송 진행을 도맡아 진행을 하게 되었다. 연말에 방송국으로 배달되는 우편물은 그 양이 엄청났다. 연합장, 카드에다 프로그램에 보내지는 엽서 또한 평소 후 2배에 이르렀다. 집배원이 오는 대신 우체국에선 차로 직접 우편물을 실어 날랐다. 현준이 진행하는 꿈처럼 음악처럼도 엽서가 홍수를 이루었다. 현준과 PD 앞으로 보낸 애청자의 카드와 연합장 중엔 손수 만든 것도 많았다. 현주는 많은 양의 우편물을 하나씩 읽고 되도록 2시간 안에 소화를 시키려고 애를 썼다. 엽서를 일일이 읽어보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우편물을 일일이 체크했던 것은 그중 혹시 초이가 보낸 엽서나 편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었다. 한 번도 직접 만나보지 못한 아이지만 현준에게 초이는 늘 함께 생활하던 가까운 사람처럼 여겨졌다. 초이에게 엽서가 끊기고부터 현주는 가끔씩 초이의 안부를 묻는 엽서를 소개하기도 했다. 혹시 너무 병이 악화되어 직접 글을 쓰지 못해 엽서를 못 보내더라도 가끔 방송에서 자신의 안부를 궁금해하는 엽서가 나가면 위안이 될 것 같았다. 그래서 한 장의 엽서도 빼놓지 않고 내용을 읽었다. 갑자기 현주는 정신이 번쩍 났다. 초이의 글씨가 눈에 띄었기 때문이다. 초이의 글씨는 그 또래 아이들의 글씨처럼 동글동글 만화글씨 같았다. 그러나 초이는 초록 볼펜을 즐겨 쓰기 때문에 쉽게 식별할 수 있었다. 현준의 짐작처럼 그건 초이의 엽서였다. 초이의 엽서는 한꺼번에 붙였는지 연달아 석 장이 나왔다. 역시 많이 아팠던 모양이었다. 첫눈이 내리는 날 다시 입원을 했으며 무균실에 들어가 있어야 할 만큼 병이 악화되었었다는 얘기가 담긴 엽서를 오늘 밤에 소개하기로 했다. 또 하나의 내용은 철수가 소포를 보냈다는 것이다.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책이 들어있었어요. 그것을 읽다 우는 저를 보고 은희 언니가 웃었어요. 그 책은 정말 슬펐어요. 가족들을 재미있게 해주려고 친 장난이었지만 너무 심하게 매를 맞게 된 제재. 사랑하던 뽀르투가 아저씨가 교통사고로 죽었을 때, 제재가 자기는 사랑을 안 하고 살겠다고 말할 때, 아끼던 나무를 잘랐을 때, 마음의 새를 날려버릴 때 제재가 울었고 저도 울었어요. 아이들은 왜 철이 들어야만 하냐고 묻던 제재의 말이 제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아저씨, 나는 어른이 되고 싶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영영 어른이 될 수 없다는 거 역시 슬픈 일이죠. 전 이래저래 슬픈 아이인가 봐요. 초이는 책을 보내준 철수에게 고맙다는 인사말을 대신 전해달라고 덧붙였다. 현주는 10년 전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를 읽었던 때가 생각났다. 그때는 그 책이 나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다. 훨씬 전 어린 왕자를 읽었을 때도 충격이 컸었다. 그러나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를 읽었을 때는 다른 느낌이었다. 쓸쓸하고 엄격한 남자인 현준도 눈물이 핑 돌았으니까. 그때 현주는 군대를 가기 전 휴학 중이었을 때였다. 밤새 그 책 때문에 잠 못 이루었는데 다음날 여자친구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이상한 남자라고 비웃었다. 그 여자는 날씬하고 얼굴도 예뻤지만 현주는 그날 이후 그 여자를 만나지 않기로 했었다. 초이의 엽서를 소개하게 된 그날 밤, 꿈처럼 음악처럼 2시간이 어떻게 지났는지 현주는 알 수 없었다. 너무 후딱 지나버려 섭섭할 정도였다. 어디선가 이 방송을 듣게 될 초이와 또 다른 많은 제재를 위하여 현주는 좋은 방송을 하고 싶다는 의욕이 가슴 저편에서 솟구쳐 올랐다. 철수의 편지와 소포를 받아본 이후 초이는 매사에 사뭇 의욕적이었다. 항암 치료를 받고 나서 구역질과 구토도 적어졌으며 느닷없이 경련을 일으키며 발작을 하곤 했었는데 발작 증세도 차츰 횟수가 줄었다. 의사는 초이의 백혈구 숫자도 서서히 올라 다시 회복의 기미를 보인다고 했다. 약간 열이 남아 있으나 조심시키면 별 문제는 없을 거라고 하면서 세균이 번진 것이 아니므로 열이 내리기를 기다려보자고 했다. 은희는 초이의 엽서를 간혹 대신 써주기도 했다. 써놓은 엽서를 우체통에 넣어주는 일도 결국 은희 몫이었다. 또 엽서가 방송되는 걸 못 듣는다고 안타까워하는 초이를 위해 녹음을 해다가 주었다. 초이는 지난밤에 방송되었던 걸 그 다음날 오후쯤 듣게 되었다. 생일과 겹친 크리스마스 시즌 그리고 연말 연시는 병원에서 보낼 필요가 없었다. 그땐 초이가 집에서 쉬고 있는 기간이므로 가족과 오순도순 축복을 나눌 수 있었다. 시간은 막다른 골목으로 달려갔고 딸랑딸랑 자선 냄비의 소리는 다친 마음을 열어달라고 호소하는 소리처럼 들렸다. 사람들은 코트깃을 올리고 종종 걸음치며 추운 밤 다정한 가족의 품으로 귀가를 서둘렀다. 연말이 다가옴을 거리 곳곳에서 느낄 수 있을 즈음 초이는 퇴원을 하게 되었다. 12월 22일이었다. 퇴원하는 날도 눈이 내렸다. 병원에서 집까지 평소 30분이면 도착하는 거리인데 길이 막혀 1시간이 넘게 자동차 사이에 갇혀 있었다. 초이는 걱정하는 엄마와 달리 차가 조금만 더 천천히 가주었으면 하고 바랐다. 날이 어둑어둑할 즈음 눈 오는 거리 풍경은 한 폭의 유화 같았다. 반짝반짝 불이 들어왔다가 다시 꺼지고 다시 들어왔다 꺼지는 전멸등을 매단 어느 레코드점에선 징글벨 대신 아다모의 눈이 내리네를 틀어놓아 한껏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초이는 산울림 소극장에 마련된 창 넓은 카페 안의 손님들을 보았다. 그들은 영국을 보았거나 앞으로 볼 사람들끼리 모여 담소를 나누는 듯 한껏 여유를 부리고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런 거리 풍경들이 초이에겐 너무나 행복해 보였다. 초이는 택시에서 내려 그들 무리들과 섞여 머리에 소복히 눈을 맞으며 밤새 걷고 싶었다. 택시는 어느덧 양화대교를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었다. 바로 옆 철교 위로 전철이 길게 불을 밝히고 그들과 엇갈려 달리고 있었다. 초이는 엄마 품에 안겨 아직도 눈이 그치지 않은 차창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초이가 집에 당도했을 땐 도착 시간이 예상보다 늦어서인지 대문 밖에서 퇴근한 아빠가 서성이며 초이 모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빠는 택시에서 내리는 초이를 부축했다. 초이야, 안에 들어가면 아주 깜짝 놀랄 일이 있어.
너무 놀라 정신을 잃을까 봐 아빠가 먼저 힌트를 주는 거야. 아빠는 얼굴에 오랜만에 장난기 어린 웃음을 담고 초이의 귀에 속삭였다. 놀랄 일이라뇨. 초이보다 먼저 엄마가 말을 가로막았다. 엄마는 그동안 병원에 가져갔던 옷가지와 생활용품이 담긴 가방을 들고 계셨으므로 뒤에 따라오고 있었는데 용케 들었나 보다. 초이도 참지 못하겠다는 듯 다그쳤다. 그렇게 힌트를 주어도 내가 심장마비로 쓰러질지 몰라요. 난 감을 잡을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조금만 더 자세히 얘기해봐요. 그러나 아빤 쉽게 입을 열지 않았다. 골목 끝에 초이 집 대문이 열려있는 걸 보니 안에 은희가 있는 모양이었다. 만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그땐 아빠가 책임져야 돼. 사뭇 협박조로 초이가 우회적인 답변을 유도했으나 아빤 여전히 입에다 독일제 지퍼를 단 신용을 하며 입을 떼지 않았다. 당신 왜 초이 마음 달게 공연한 말씀을 하세요. 공연한 건지 아닌지는 들어가 보자고. 대문을 밀며 들어서는 아빠는 점점 의기양양했다. 초이 왔다. 우리 막내 왔어. 마치 적이 나타났다고 소리치는 연락병같이 아빠는 집안에다 대고 소리를 쳤다. 아빠의 신호와 동시에 현관문이 열렸다. 짠! 소리를 외치는 큰언니 정희의 모습이 나타났다. 정희는 계단을 단숨에 내려와 초이와 엄마를 함께 얼싸안았다. 초이도 엄마도 어안이 벙벙했다. 이게 웬일이냐? 너 누구니? 엄마 큰딸 민정이 문안 인사 여쭈옵니다. 정희는 엄마의 볼에 뽀뽀를 했다. 엄마의 볼엔 이내 정희의 입술에서 묻은 루즈 자국이 도장처럼 찍혔다. 언니 깍쟁이야. 왜 온단 말도 없이 왔어. 나 정말 심장마비로 돌아가실 뻔했잖아. 초이가 투정을 부리며 어리광을 떨었다. 우리 막내 동생을 언니가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그냥 미국 서부서부터 뛰어왔겠니? 난 비행기 앞에서 줄곧 뜀박질을 했거든. 비행기를 타고 온 게 아니고 뛰어왔단 말이야. 언니! 초이는 큰언니 품에 안겨 훌쩍거렸다. 장애 잘 이겨내고 있다고 엄마한테 전화로 늘 들었어. 업혀. 언니가 방까지 업어줄게. 정희는 등을 들이댔다. 쭈삣대는 초이를 덜렁 업고 계단을 올라서는 정희에게 엄마가 한마디 했다. 전화를 미리 했으면 초이 퇴원은 은희더러 시키라고 하고 먹을 거라도 준비했을 텐데 어쩌니. 엄만 내가 저번에 초이 생일 때 함께 있겠다고 했잖아. 그래도 난 네가 떠날 때 다시 전화를 할 줄 알았지. 괜찮아요. 신경 쓰실까 봐 일부러 연락도 없이 온 거야. 아빠 동사무소로 직접 찾아갔었어. 공항에 내리자마자 전화했더니 집엔 전화 안 받길래. 초이 아빤 현관문을 열어주며 그들을 안으로 이끌었다. 나도 놀랐어. 그렇게 동사무소로 불쑥 들어설 줄 알았나. 현관문을 다시 잠그며 아빠가 상황 설명을 덧붙였다. 은희가 저녁 식사를 밖에서 하고 들어오자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이야기꽃을 탐스럽게 피웠다. 초이 큰형부는 박사 논문 준비 때문에 이번에 함께 나오지 못했으나 2월 초에 귀국했다가 2월 말쯤 부부가 함께 다시 미국으로 갈 예정이라고 했다. 초이는 흥분을 한 탓인지 10시가 되기도 전에 피곤함이 느껴졌다. 엄마, 나 일찍 잘게. 큰언니, 내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간밤의 일은 꿈이었다더라. 이렇게 되는 불상사는 없겠지? 무슨 말씀? 언니가 초이 잠들 때까지 함께 있어줄게. 엎혀. 다시 등을 돌려 엎드리는 정희의 등에 초이는 염치 좋게 덥석 엎였다. 언니, 나 너무 가벼워졌지? 언니가 이렇게 훌쩍 엎는 것 보니까 난 껍질만 남은 것 같아. 거실을 지나며 초이가 말했다. 초이야, 고백 하나 해도 돼? 무슨? 사실 난 허리가 부러질 것 같아 지금. 아까부터 엎이라고 했지만 네가 엎일까 봐 겁이 났었어. 넌 너무 커졌고 난 기운이 없어졌나 봐. 큰언니가 초이의 입을 막으려 더욱 엄살을 부린다는 걸 눈치 못 챌 초이가 아니었다. 초이와 정희는 가운데 은희가 끼어있는 막내와 맏이 사이지만 나이는 8살이나 차이가 났다.
초이가 유치원에 다닐 때 정이는 중학교 3학년이었으므로 그땐 8살 차이가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이나 컸다.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정이가 초이를 종종 업어줬다. 그때 초이는 큰언니의 등은 참 넓고 따뜻해서 잠이 와 라고 말하며 업힌 채 잠이 들기도 했었다. 그런데 적은 생활비를 아끼며 사느라 고생을 해서 그런지 정이 언니 등은 마르고 좁아진 느낌이 들었다. 초이가 잘한 탓도 있겠으나 초이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음이 또다시 안타까웠다. 언니 오늘 어디서 잘 거야? 침대에 누운 초이의 다리를 주무르며 흥얼흥얼 자장가를 불러주는 정이에게 초이가 물었다. 여기서 잘 거야. 너랑 같이. 싫어? 아니, 그럼 지금 자자. 피곤할 텐데. 아직 시차 적응이 안 돼서 그런지 아니면 비행기 안에서 너무 잠만 자서 그런지 안 졸려. 그럼 뉴욕은 지금 낮이야? 음. 언니 거짓말쟁이. 아깐 비행기 안에서 뛰었다고 하고선. 꿈속에서 뛰었지. 엄마 아빠랑도 얘기 좀 해야 되잖아. 너 잠든 다음에 나가면 함께 자는 거나 마찬가지지 뭐. 언니 뉴욕 얘기해줘. 글쎄 무슨 얘기를 해줄까? 정희가 예술가들이 잘 찾는 뉴욕 소호거리에 대한 설명을 다하기도 전에 초이는 잠들었다. 정희는 잠든 초이의 볼을 어루만지며 한참을 울었다. 병에 찌들었으나 초이가 잠자는 모습은 티 없이 맑고 예뻤다. 마치 아기가 잠든 모습과도 같았다. 때묻지 않은 순수함 때문이리라. 밤엔 여전히 눈이 내렸다. 온 세상을 모두 덮을 것처럼 그칠 줄 몰랐다. 안방에 모인 가족들은 초이 걱정으로 밤이 깊어질수록 이야기도 깊어졌다. 멀리서 찹쌀떡 장수의 외침이 들려왔다. 눈 온 뒤 아침은 눈부심, 창백함 그 자체였다. 간밤 언제쯤인가 그친 모양인데 얼마나 많이 왔는지 현관 앞 계단의 층계가 구분되지 않을 만큼 눈이 쌓여 있었다. 초이는 비명처럼 소리를 지르며 즐거워했다. 부엌에선 미역국 끓는 냄새가 폴폴 났고 정희는 골방에서 초이에게 줄 생일 선물 포장을 하느라 분주했다. 아침 식탁엔 푸짐한 요리들이 색스럽게 차려지고 있었다. 초이는 눈이 온 것만으로도 생일 선물을 잔뜩 받은 기분이라며 들떠 있었다. 그러나 주방에서 음식을 담던 엄마가 훌쩍거렸다. 은희는 초이가 눈치챌까봐 그만하라고 달랬지만 엄마의 눈물은 쉽게 그칠 것 같지 않았다. 엄마 왜 그래? 엄마가 이러면 우리 모두 우울해지는 거 몰라? 이러지 마세요. 연신 소매 끝으로 눈물을 훔치며 엄마는 이를 악물었다. 그래, 주책 부리지 말아야 하는데 자꾸 눈물이 난다. 초이 생일상을 내년에도 차릴 수 있을까? 왜 그렇게 가슴이 미어지니? 우리 불쌍한 초이 어쩌면 좋니? 엄마는 은희에게 국을 떠놓으라고 시킨 후 욕실로 들어갔다. 욕실에서 수돗물 소리와 엄마의 코 푸는 소리가 났다. 울었던 표시를 감추기 위해 세수를 하는 모양이었다. 밥상을 앞에 놓고 초이는 선물을 받고 싶다며 식구들을 재촉했다. 초이의 재촉에 못 이겨 밥상도 30분 만에 치워졌고 식탁엔 다시 케이크가 올라왔다. 초이가 이제 18이 되는 건가? 아니면 17인가? 초를 꽂던 정희가 새삼스럽게 물었다. 18개를 꽂으려면 1년이 더 있어야 하는데 과연 촛불 18개가 내 앞에 켜질 수 있을까? 초이는 천연덕스럽게 불투명한 자신의 앞날에 대해 이야기했다. 갑자기 아빠의 얼굴이 굳어지고 촛불이 어른거린 탓인지 엄마의 눈가는 빨갛게 상기된 듯 보였다. 그러니까 내 나이가 올해 17이라는 얘기를 하려는 거야. 초이는 혼자 까르르 웃었다. 그러나 아무도 초이를 따라 웃으려 하지 않았다. 무거워진 분위기를 걷어버리려고 은희가 커다란 목소리로 말했다. 까불지 말고 촛불이나 꺼. 자, 한 번에 끌 수 있는지 보자. 시작. 초이가 입을 나팔처럼 내밀고 후 하고 불었으나 세 개밖에 꺼지질 않았다. 다시 후 힘을 다해 불었다. 와, 다 꺼졌다.
초이가 좋아라 소리쳤지만 하나의 촛불이 꺼질 듯 가물가물 흔들리다 다시 살아났다. 체력이 약해져서인지 세 번째 불었을 때서야 겨우 촛불이 모두 꺼졌다. 나이 먹기 싫은 모양이네. 아빠가 웃으며 초이를 달랬다. 그럼 이제 선물을 주는 시간입니다. 아울러 알릴 말씀은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이기에 생일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선물을 줄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정희가 주먹을 입에 대며 마이크를 든 신용을 냈다. 그럼 저게 다 내 선물이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씀? 이건 손해다 손해. 케이크를 자르던 초이는 심통스럽게 케이크에 크림을 찍어 정희의 얼굴에 발랐다. 모두 까르르 웃었다. 아빠부터 선물 전달식을 가졌다. 이건 초이에게 엄마 아빠가 함께 주는 선물이야. 은박지에 싼 네모난 상자는 빨간 리본으로 메어져 있었다. 초이는 리본을 풀어 포장지를 벗긴 다음 상자를 열었다. 상자 속에는 반짝이는 금목걸이가 들어있었다. 초이는 목걸이를 들어 입에 대며 입맞춤하는 신용을 했다. 정말 예쁘다. 엄마 아빠 고맙습니다. 엄마의 도움으로 초이의 희고 가는 목에 금목걸이가 걸렸다. 그 다음은 내 차례지. 자, 이건 형부가 주는 선물이고 이건 큰언니가 주는 선물이다. 제법 부피가 있어 보이는 상자가 한지에 쌓여 있었다. 초이는 연보랏빛 큰 상자부터 열었다. 레이스로 수놓아진 아이보리색 원피스였다.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 형부가 사준 거야? 그럼 직접 나가서 골랐어. 이걸 입은 네 모습을 상상하면서. 정말? 나한테 어울릴까? 어울리고 말고 잘 어울릴 거야. 은희 언니의 도움을 받아 방에서 원피스를 입고 나온 초이의 모습은 눈부셨다. 엄마, 나 가발 쓰고 올게. 집에서 초이는 가발을 벗고 있었다. 아무래도 머리가 걸리는지 초이는 그제서 방으로 뛰어갔다. 초이가 가발을 가져오겠다고 들어가자 엄마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가발을 쓰고 나온 초이는 천사처럼 아름다웠다. 창백한 얼굴에 아이보리색 원피스가 기막힌 조화를 이루었다. 형부 것 좋다고 내 선물은 볼 생각도 안 하네 제가. 정희가 눈을 흘기자 그때서야 서둘러 포장을 뜯던 초이는 상자 안을 살짝 엿보고 다시 덮으며 괴성을 질렀다. 따봉이다. 완전히 끝장이다. 초이가 상자를 열어 꺼낸 것은 발레 슈즈를 본따 만든 듯 길고 가는 끈이 달린 흰색 단화였다. 그것은 초이가 입고 있는 원피스와 너무나 근사하게 어울렸다. 언제나 주인공은 마지막을 장식한다는데 은희 언니 선물을 받을 차례네. 초이는 은희에게 두 손을 내밀었다. 은희는 쑥스럽게 웃으며 초이의 손바닥에 선물을 올려놓았다. 캔디처럼 주둥이를 묶어서 포장한 은희의 선물은 묵직했다. 어이구 뭐가 이렇게 무겁지? 잠시 후 초이의 손엔 하늘색과 분홍색 유약을 발라 구운 도자기 보석함이 나왔다. 색깔이 파스텔 톤이라 전혀 도자기 같지 않은 그 보석 상자를 열자 용수철 끝에 달린 하트 모양이 튀어나왔다. 가족들도 서로 생일 카드 겸 크리스마스 카드를 주고받았다. 식구 모두 박수를 치며 초이의 생일 축하 노래를 시작하려던 그때 초인종 소리가 났다. 몇 시인데 누구지? 아빠는 거실벽에 걸린 괴종시계를 보았다. 11시였다. 일찍 누구죠? 엄마가 나가려고 하는데 아빠가 말렸다. 초이에게 나가보라고 하자. 예쁜 옷도 입고 있는데. 입은 김에 나가봐라. 생일인데 우리 집 첫 손님을 네가 맞아야지. 물론이에요. 초이가 일어섰다. 엄마는 외투를 걸쳐주며 현관까지 따라갔다. 또다시 초인종 소리가 났다. 네, 나가요. 초이가 소프라노로 대답하며 나갔다. 초이가 대문을 여니 문 밖에는 귀여운 꼬마가 서 있었다. 5살, 6살. 아주 덩치가 작은 빨간 모자에 빨간 코트, 빨간 쫄쫄이 바지, 빨간 부츠를 신은 리틀 산타클로스 같은 아이가 뒷짐을 지고 서 있었다. 누구니 넌? 저 민초이 씨 댁입니까? 그래, 닭인지 댁인지 모르지만 내가 민초인데 왜? 꼬마 아이는 그제야 뒤로 감추었던 오른손을 내밀었다.
거기엔 빨간 장미 한 다발이 틀려 있었다. 마치 마술사가 소매 끝에서 스카프와 비둘기 그리고 조화뭉치 같은 걸 꺼내놓듯 꼬마는 장미를 자랑스럽게 초이에게 건넸다. 17송이였다. 이게 뭐니? 받으세요, 민초이 씨. 이건 초이 씨의 17번째 생일 축하하는 선물입니다. 어떻게 내 생일을... 주먹만한 얼굴의 그 꼬마는 초이의 질문에 상관없이 다음 대사를 준비하는 배우처럼 이번에는 왼손에 들었던 선물을 내밀었다. 이것도 내 거니? 네. 다른 집엔 뭘 갖다 줄 건데? 네? 나만 주는 거냐고, 이 꼬마 산타클로스야. 오늘은 누나 생일이잖아요. 누나만 주는 거예요. 누가? 네가? 그건 말하면 안 돼요.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꼬마는 초이에게 물건을 건네고 서둘러 돌아섰다. 그리고 문득 생각난 듯 다시 서더니 생일 축하합니다 라고 하고는 곧장 뛰어갔다. 얼떨떨한 기분이었으나 초이는 장미꽃다발에 코를 가져가 향기를 맡았다. 장미꽃에선 싱그러운 풋사과 냄새가 났다. 현관으로 들어오는 초이에게 가족들은 박수를 쳤다. 작은 폭죽을 터뜨리던 은희가 그새 준비해 놓은 노래를 틀었다. 이종용이 부르는 겨울아이였다. 생일 축하 노래가 나오는 동안 초이는 선물을 보낸 주인공이 철수임을 알았다. 철수가 초이에게 보낸 17송이의 붉은 장미 말고도 포장된 상자 속엔 인디안 핑크색 털모자와 털목도리가 들어있었다. 17회 동안 우리는 모르고 지냈습니다. 이젠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 혹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내게 말해주고 싶다면 여기로 전화를 해주세요. 우철수 드림. 생일 카드엔 낯익은 철수의 글씨가 적혀 있었다. 어떻게 내 생일을 알았을까? 초이는 몹시 궁금했다. 철수가 보낸 장미꽃다발을 초이는 거꾸로 매달았다. 말려서 오랫도록 보려는 생각이었다. 철수가 초이의 집에 도착한 것은 점심 식사가 끝난 직후였다. 철수가 보낸 생일카드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한 건 정이었다. 초이야, 얘 너무 귀엽다 하는 짓이지. 나도 한번 소개해주라. 응? 초이가 말릴 겨를도 없이 철수의 집으로 전화를 했고 첫 방문부터 식사 때에 맞춰오는 게 쑥스럽다며 시간을 정한 건 철수였다. 식구들에게 인사를 하고 쭈뼛거리는 철수를 초이에게 방으로 데려가라며 정희는 쿡쿡 찔렀다. 뭐 마실래? 아직 티네이저니까 코코아가 좋겠다. 정희의 친절함에 철수는 빙그레 웃으며 초이를 보았다. 난 따뜻한 모가차 한 잔 언니. 그럼 전 홍차로 주세요. 레몬이 있다면 한쪽 띄워주셔도 됩니다. 정희는 외국 생활을 하면서 배웠는지 자연스레 어깨를 으쓱거렸다. 물어보지 않고 갖다 줬으면 큰일 날 뻔했네. 죄송합니다, 누나. 철수가 머리를 극적였다. 두리번거리는 철수에게 초이는 앉으라는 듯 방석을 내놓았다. 혼자 쓰진 않지만 내 방도 되니까 편히 앉아. 은희 누나랑 같이 쓰니? 초이도 어느새 철수와 말을 놓았다. 큰 누난? 시집 갔어. 형부 따라 미국에 가 있는데 내 생일에 맞추어서 나왔어. 아빠도 참 좋으신 분 같더라. 아빤 날개 없는 남자 천사야. 동사무소 동장으로 계시지만 청렴하시고 성실하신 분이지. 철수는 머리를 끄덕였다. 은희 언닌 도예과 3학년인데 사랑과 영혼에서 충격받아 그만두고 싶대. 데미무어가 작업할 때 안아주는 패트릭 스웨이지 같은 남자친구가 없어서. 남자친구가 없어? 아니야. 공연히 해보는 소리지. 초이와 철수가 가족에 대해 궁금한 것을 묻고 대답하는 사이 정희가 들어왔다. 차만 가져다 주기 못해서 짭짤한 크래커도 갖고 왔어. 편하게 놀다가. 예, 누나도 앉으세요. 방해될까 봐서. 정희는 두 사람의 눈치를 보는 척하더니 슬며시 자리를 잡고 앉았다. 나 때문에 얘기 못하는 거 아니지? 그럼요. 철수가 시원하게 대답했다. 참, 근데 아까 꽃 배달한 꼬마 누구야? 정희의 질문에 초이도 궁금했던 점을 확인하려 귀를 쫑긋했다. 저 사촌 동생이에요. 막내 작은 아버지 아들이요.
걔 제법이더라. 훈련시키느라 일주일 전부터 피자 사주고 치킨 사주고 얼르고 협박했어요. 왜 네가 직접 주지 않았니? 초인 쌀쌀 맞거든요. 초이가 입을 삐죽 내밀었다. 그래서 제가 오면 얼른 받지 않을까 봐서 그랬어요. 또 한 가진 저보다 귀엽고 예쁜 꼬마가 전해주면 더 기분이 좋을 거 아니겠어요? 와, 괜찮은 남자네. 용돈 다 탕진했겠다. 초이 때문에 철수 파산하겠다 출혈이 커서. 철수는 괜히 어깨에 힘이 들어갔다. 언니는 언니 동생이 괜찮기 때문이라는 것도 모르고. 초이가 기분 나쁘지는 않은 듯 쫑알댔다. 철수는 내친 김에 점수를 많이 따기로 작정이라도 한 것처럼 정희에게 말을 건넸다. 저 누님, 전 S 토플이라고 아세요? 글쎄, 우리 유학 갈 땐 그냥 토플이라고 했는데 요샌 바뀌었나? 아니요, 전씨 아저씨와 연결된 조크이기 때문에 붙여진 거예요. 아하, 그래? 해봐. 저 See you again이 뭔 줄 아세요? 정상적인 해석은 아닐 테고 뭐야? 두고 보자래요. 초이와 정희가 배를 잡고 웃자 은희가 무슨 일이라며 들어왔다. 앉아. 철수가 얼마나 웃기는지. 또 철수에게 정희가 재촉했다. May I help you는 5월에 도울 일 없니? 프하하. 세 자매가 배를 잡고 섰다. 오랜만에 초이의 집은 떠들썩한 웃음소리가 담밖으로 나갔다. 오후가 되어도 눈이 녹지 않아 마당은 유리가루를 뿌린 듯 반짝였다. 햇빛에 반사되는 눈 위로 세 자매의 웃음소리가 다시 바람을 타고 날아다녔다.